위기에 대해서 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대응을 하려면은 어떠한 이제 조건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어떤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등을 좀 같이 공부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기후 위기라는 게 워낙 중요하고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체감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특히 많은 분들에게 체감이 되고 있고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라는 것보다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행동을 불안감이 생겨서 행동을 해야겠다는 어떤 의지는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행동을 할지 구체적인 맵이라든지 전망이 지지지 않으면 그냥 불안해하다가 지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지 다양한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행동과 교수님 박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내용을 좀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는 큰 얘기도 좋지만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 얘기를 좀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 초점을 맞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기후 정의 행진이 있는데요. 체제 전환이나 자본주의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들을 한국의 어떤 현재 조건이라든지 상황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장벽을 좀 메울 수 있는 출발점 중에 하나가 가능한 수출도 성장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단 환경에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이 기후 문제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동 문제도 연결이 됐고 복지 문제도 연결이 됐고 다른 문제들이 다 결합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 윤곽을 좀 그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문제를 뺄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앞부분에서는 개발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좀 초점을 맞춰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은 간단하게 짚고 함께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러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8월이 역사상 상당히 더웠던 7, 8월이 됐는데요.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시원했던 7, 8월이 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좀 풀어가는 게 이게 좀 남겨진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상황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5도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아마도 조만간 이걸 좀 넘을 것 같다는 진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급진적인 상황이 아닌데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마저도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각국이 이제 그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상황을 이제 좀 더 넓혀보면은 저희가 주로 이 기후 문제 중심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기후 문제와 다 연결되긴 했지만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생태 문제 전반을 놓고 보더라도 상황은 더 나쁘면 나빠지 좋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너지 사용량인데요. 최근에 재생에너지가 늘고 있고 에너지 전환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다고도 하지만 전체 어떤 세계 실상을 보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절대 줄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다양한 어떤 지표들을 다 이제 모아놓은 그래프인데요. 계속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급진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저 추세를 겪는 건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저 추세를 좀 역전시키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맥락 속에서 이제 기후적인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체제 전환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약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얘기를 조금 더 한국의 구체적인 어떤 상황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지 말씀드린 대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넓은 의미의 이제 세계 생태 체계에 통합되어 있지만 지역별로 조금씩 차별화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본주의 성장 체제 혹은 체제를 이 한국의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문제는 출발점이 수출 주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나온 요구안 같은 것들이, 초안 같은 것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작년 걸 일단 기준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는. 보시면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 탈핵도 있고, 탈석탄도 있고, 탈축산도 있고, 탈성장도 있고, 탈인간중심도 이런 불릴만한 얘기들까지 다 이제 이 기후정의 운동, 체제 전환의 요구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좀 이제 삐걱거리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어떤 가치로서 체제 전환이 공유되고 있기도 한데 이게 막상 이제 한국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 이건 약간 좀 생각해볼 지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점에서 똑같이 기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탈탄소화나 탈성장이나 탈자본을 이해하시는 방식들이 좀 다른 것 같고 구체적으로 그린 뉴딜이나 탈성장에 대한 어떤 평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내려오면은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 전환이라든지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들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좁게 보면은 일자리의 전환 문제, 넓게 보면은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문제까지 그 사이에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앞부분에 원래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맥락으로서 기후적인 운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얘기는 짧게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이라는 게 특히 지난 정부에서 중요한 어젠다가 대두가 됐었는데요.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하기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성장 모델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좀 정리가 되었을 때 2020년대 어떤 방향들이 좀 가늠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어떤 쟁점들이 좀 노출될 수 있을지를 좀 예측을 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마지막에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년이 아니라 이제 올해 4월에 있었던 그런 세종에서 있었던 기후정의 사업의 사진이고요. 아마 이 소식들은 다들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맥락을 간단하게 짚어보시면은 사실은 30년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기후변화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 이제까지 감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국제 협약이 만들어지고 매년 회의를 거쳐가면서 이러저런 정책들을 펴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게 됐죠. 30년 동안 이러저런 수단을 통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기후위기는 더 가속화되고 있는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지 그동안 펼쳐왔었던 이러저런 정책들, 대응 방식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지금 이 기후위기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지 이 문제부터 좀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가능한 기후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탄소
탄소이상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뭐 시계, 뭐 그래프 이런 거였는데요. 8월에 있었는데 6년이 좀 채 남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늦춰가면서 빨리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시간의 문제 혹은 속도의 문제로만 접근하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이 불평등의 문제들이 좀 누락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나라별로 대출하는 양이 다르고 이거를 좀 더 이제 시간을 넓게 보면은 선진국의 책이 훨씬 더 큰데 이걸 뭐 고려하지 않고 대응하는 좀 문제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이걸 고려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책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도 대출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좀 힘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는 이제 한 국가 내에서도 계급 간의 계층 간의 어떤 이 불평등의 세계 문제들을 좀 본격적으로 짚는 논의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 보면은 정말 지구적으로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책임의 어떤 차이 문제를 우리가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격차가 정말 크거든요. 이거는 뭐 10% 단위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덜 적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는 뭐 미국의 상류층이 쓰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이제 제3세계 국가의 하층민들이 쓰는 이 격차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도 이런 차이들이 실질적으로 아직 연구들이 많이 안 되고 있긴 한데 무시 못할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사실 기후적인 운동을 통해서 지난 한 2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논의들은 아마 이전 강의나 이런 데서도 해주셨던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환경운동에서 좀 출발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경운동 사실은 좀 제도화된 운동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상황들을 좀 접하고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어떤 모델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강해지는 추세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같은 논의들이 모여서 기후정의 운동이 2010년대에 확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국 기후정의 행동에서 나왔었던 요구들이고요. 그간 한국의 어떤 기후운동이나 환경운동에서는 좀 보기 드물었었던 뭐 원술들, 주장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체제력이 그동안 정말 잘 안 나왔었던 얘기고 불평등의 이슈들 또한 중요하게 짚어지지 않았었던 건데 기후정의 운동을 매개로 해서 이런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들의 어떤 함의들을 제가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걸 좀 더 심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적인 맥락에서 환경운동 속에서 기후정의 운동의 의의를 짚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정의 운동을 계기로 해서 거버넌스 이슈라든지 뭐 이런 기본권의 문제라든지 가격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쟁점들이 불거져 왔는데요. 이 논쟁이 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운동사회 내에서 아주 크게 논의가 됐는지 좀 약간 의문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대두될 질문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지난 뭐 2, 3년 동안 있었던 논의들을 계속 짚어가면서 앞으로의 논의들을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기후정의 논의를 받아들이게 됐을 때 몇 가지 이제 좀 중요하게 이제 고려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책임의 문제가 결국 이제 누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우선적으로 감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역사적인 책임이 큰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게 일종의 배상을 해야겠죠. 뭐 이런 논의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도화되지는 않고 그냥 기금 정도 마련하는 얘기들이 좀 오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추정해 보면은 상당한 액수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보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한국도 결국 잘 붙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한국이 경제 수준을 놓고 보면 10위권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계층적으로 이제 또 나눠봤을 때에도 어떤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은 항상 이제 좀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평균을 다 해놓으면은 이 책임의 어떤 차이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건 이제 이 소득 기준으로 해서 최상위층부터 최하위층까지 쭉 나눠보면은 사실은 전 지구적인 어떤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뭐 거의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조금만 줄여도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상위 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 크게 바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 문제는 결국은 기후 문제가 불평등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감지가 되겠죠. 뭐 운동 진영에서 이런 얘기를 초창기에 했다라면 기후 위기가 좀 강화되고 있다는 것들은 좀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 정책들을 꽤 오래전부터 사실은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다양한 이름으로 좀 불리고 있습니다. 뭐 에너지 전환, 좋게 보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있을 거고요. 이걸 좀 더 확장시킨 탄소 중립, 혹은 뭐 녹색 성장, 넓게 보면 그린 뉴딜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기후 문제의 대응 정책으로서 다뤄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정책들을 좀 진단하고 평가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환경이나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는 논의들은 이게 좀 진행된 어떤 맥락에 대한 얘기들을 좀 삭제하는 경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들을 그냥 낙관적으로 진짜 평가를 하거나 긍정적인 기대로 이제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는 제 생각에 경제 위기, 자본 축제 위기 국면 속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좀 더 면밀하게 좀 파악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린 뉴딜이나 녹색 산업 정책, 그러니까 주류의 정책들은 명백하게 지금 국가 간의 어떤 이 경쟁,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어떤 정책들 간의 어떤 경쟁의 맥락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논의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속성이 성장 동력을 좀 창출해야 된다든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속에서 이제 배치가 되고, 여기에 경제 위기에 따른 어떤 고용 문제, 실업 문제들이 약간 좀 얹혀지는 형태로 이 정책들이 좀 짜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이 논의들을 따라가 보면은 결국 이제 자본의 시장 쪽에서도 이 탄소 중립의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내놓는 어떤 안들이 계속 있습니다. 안들하고 이제 거리 두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형태로 이제 정부 정책들을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지점도 같이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러니까 노동이나 이쪽 얘기들 간혹가다 제가 듣다 보면은 약간 기술적인 어떤 해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요건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탄소 가격제와 관련된 얘기들은 워낙 좀 논란이 많이 되는데요. 지금은 좀 짧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전에는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국내에서도 뭐 탄소세라든지 탄소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얘기들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를 놓고서 입장들이 좀 엇갈리는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요. 뭐 그것도 이제 그 자체로 좀 논쟁적인 요소들이 있고 논의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비행이라든지 뭐 SUV라든지 이런 도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어떤 소비 방식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과감하게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걸 갖고서 뭔가 사용자의 요구를 만들어내기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결국은 탈성장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수용할 것인지 문제하고 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논의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계속 고민이 되는 혹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점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운동이 사실 환경운동 중심 혹은 이제 기후나 에너지 문제 중심으로 좀 다뤄보다가는 근래에는 다양한 운동들이 이걸 매개로 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운동도 그렇고요, 장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농업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다양한 운동들이 기후정의 운동 혹은 체제전환을 매개로 결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 사항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지점은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사회운동들에게는 기회이자 동시에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환경 쪽에서 출발하는 분들이 요 인용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후에서 처음엔 출발하더라도 결국 이제 노동운동이나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장이 열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노동 쪽에서 출발하시는 분들도 이 문제를 생각하시다 보면 이제 환경이라든지 다른 이슈들로 관심이 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잘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어떤 공유의 지반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후 위기 앞에서 우리 많은 이제 불평등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간의 연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약자가 가장 기후 위기에 많이 노출된다든지 노동 내에서도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더 큰 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맥락에서 약한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소수자들 간의 연대로서 이 기후 정의 운동이나 기후 정의 운동이 펼쳐놓은 체제 전환으로 연결되는 약간 이런 식의 수사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 과제는 그냥 결과로서 어떤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 간의 연대가 아니라 이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그 구조적인 배경이 어떻게 접점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들이 그냥 체제 전환이나 자본주의 약간 이런 식의 얘기들로 나오는데 이 논의들에 앞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제도적인 문제들하고 이제 결합시키는 게 중요한 논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좀 저희가 주목해 볼 지점은 아직까지 이제 결과적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피해들 중심으로 이 불평등 문제들이 논의가 많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결과로서의 피해도 차별화되긴 하지만 사전에 이걸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역량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재난이 더 빈번해질수록 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 이거는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재난이 오기 전에 이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적극적인 사회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논의들이 이 불평등 논의 속에 함축되어 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과로서의 불평등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인식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문제의식이고요. 그 측면에서 이 구조적인 어떤 배경을 좀 추적할 수 있는 논의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근래 이제 논의들을 보면은 이런 시도들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이저나 낸시 프레이저나 제이슨 모어나 이런 사람들이 자본주의 내에서 어떻게 생태 문제와 젠더 문제와 식민 문제와 노동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논의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논의들로 다 인식이 공유가 되고 통일이 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묶으면 묶을수록 이거를 자본주의 문제를 좀 귀결시키는 게 좀 까다로워지는 측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를 강조하고 이질적인 것들을 중시하는 분들은 각각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우연적으로 결합을 하는 형식으로 운동을 좀 구상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이제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얘기들을 좀 더 펼쳐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수출 문제를 좀 다루고 싶은 지점은 좀 더 구조적인 어떤 배경을 좀 우리가 짚어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겠다는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고요.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연대라든지 어떤 조건의 어떤 공유 기반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냥 좋은 얘기를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은 명백하게 이제 분야들 간의 어떤 차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갈등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들을 좀 드러내고 서로 논의를 좀 이어가는 게 동시에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갔는데요. 뭐 그런 거 보시면은 한국이 정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유럽의 이제 몇몇 나라들과 달리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상당히 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보시면은 뭐 영역별로 이제 도시가스를 어디에서 얼마만큼 배출하는지 좀 나타내는 표인데요. 산업 분야 그리고 에너지 쪽이 상당히 배출량이 많습니다. 이제 노동 쪽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건 기업별로 나눠 보면은 모든 기업이 아니라 사실은 핵심적인 기업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이제 주요 수출 기업들 혹은 수출 기업을 서포트해주는 어떤 기업들에서 이제 배출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걸 좀 같이 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뒤에 발표에서 좀 해주실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다뤄지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MB 때 공식화됐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시점에 2020년에 목표로 세웠던 건 뭐 당연히 달성 못했고 그 목표치가 2030년에 목표가 되었는데 뭐 그걸 할 수 있을지 좀 알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 그래프 보시면은 탄소 중립이라는 게 결국 여기까지 갔을 때 0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쯤에 지금 90년 기준으로 가는 것도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90년보다 훨씬 더 줄여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앞으로 한 20몇 년 동안 저 과제를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얘기들은 이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요거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MB 때부터 이런 시도들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약간 좀 이제 국가 어젠다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정권별로 이제 크게 다르다라고 접근할 수도 있는데 저는 결국 이제 비슷한 흐름 속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에서 탄소 중립이나 녹색 성장이 갖고 있는 약간의 공통점들, 이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한국은 국내적인 어떤 압력보다는 수출 시장에서 이런 압력이 좀 커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관련된 정책들이 수출 기업이나 수출 산업을 염두에 두고 펼쳐지는 경향이 없잖아요. 고 실질적인 감축은 좀 계속 지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서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게 이론적으로 깔고 있는 어떤 논의들을 가져가 보면은 가격을 좀 인상을 하는 게 좀 전제 비슷하게 들어오는데요. 한국에서는 계속 이제 정책 목표로는 이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자는 얘기들이 드러나는데 정권을 막론하고 이제 다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쟁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진행되지 않는 탄소 중립이 가정하고 있던 이 논의하고 좀 다르게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탄소 중립의 이런 것들을 좀 전환의 어떤 이 출발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토건 사업은 이제 탄소 중립과 거리가 있는 것 다른 것처럼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한국에서 이 정책들은 제가 보기엔 같이 병행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왜 같이 이게 공존을 하는지 그거 자체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정책이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필요한 이유는 국내에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해보면은 앞으로 이제 닥칠 문제들로서 기후 위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대부분이 공감을 해주시는데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지 뭐 이렇게 넘어오면 좀 생각 결과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 단기적인 어떤 대응책을 논의할 때는 경제 문제,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들이 훨씬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성장의 문제를 우리가 좀 다룰 것인지 이 얘기들을 좀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뭐 단순히 어떤 에너지 문제, 환경의 문제만으로 좀 다룰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좀 얼개로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좀 전제로 좀 삼고 싶은 얘기는 주로 이제 한국의 성장 얘기를 했을 때, 경제 얘기를 했을 때 뭐 수출 주도 산업화에 대한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해왔었죠. 그리고 이제 고도 성장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걸 가능하게 했었던 어떤 물질적인 기반이 무엇이었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만들어낸 상품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어떤 노동 문제 이런 거 중심으로 생각들을 해왔는데 물질을 놓고 보면은 한국은 해외로부터 이런저런 에너지와 자원을 수입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되파는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어떤 자원은 좀 빈약하다라는 부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제 값싸게 에너지나 자원을 국내에서 채굴할 수 없는 게 한국의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와서 근데 어쨌든 물건을 이제 싸게 팔아야 되니까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고 그걸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계속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 방안이 다름 아닌 인프라의 문제였다. 이렇게 접근해 보면은 뭔가 이 연결고리들을 좀 넓게 해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에너지나 자원이 차지하는 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전체 수입액의 거의 30% 정도를 에너지 수입으로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상황까지 오거든요.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어떻게 이제 이 국내에서 에너지나 자원의 어떤 공급 가격을 낮출 수 있을지, 이용 비용을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이제 생산의 어떤 전체 맥락 속에 연결을 시키려면은 이 생산과 복지와 이 생태 문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해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할 텐데 이게 생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걸로 이어져 왔던 거고요. 다만 한국은 계속 이제 저임금에만 의존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한 파트에서는 주로 수출 대기업들이 기술 추격을 통해서 따라잡는 어떤 산업화 모델을 추구를 했었고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두었죠. 뭐 요게 이제 같이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지리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지역 간의 불균등 발전의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조업들이한테 수출 산업들이 영남의 동남 해안권의 산업도시 형태로 몰려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요게 조응하는 형태의 어떤 복지 모델을 생각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은 이 복지 지출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와 관련된 것들을 가족이나 개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 복지 지출에 해당하는 어떤 국가 재정은 생산적인 투자를 다 전용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보험이 뭐 도입이 되기 시작했지만 사실 대단히 선별적인 형태로 도입이 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괜찮은 임금에 안정된 고용, 그다음에 사회보험 혜택들은 노동계획 내에서도 사실 특정 집단에 한정되는 뭐 이런 양상을 좀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곽에 있었던 분들은 사실은 이제 고수출, 고성장,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의 형태로 좀 상쇄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나 고용이나 복지 정책이 펼쳐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회정책, 사회복지 정책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사회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대체 수단들이 좀 한국에서 많이 활용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금을 넓어두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임금을 보존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겠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 조세 혜택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개인이 사적 자산을 이제 취득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의 조세 감면 혜택들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요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정책으로 작동을 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이 소득 격차를 더 늘리는 방향의 어떤 효과를 갖는 정책이지
재분배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볼 필요가 있겠고 논란이 어떤 토건 사업들도 사실은 단순히 어떤 개발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제 일자리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토건 사업 또한 일종의 대체 수단으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사회재 생산 영역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해상품화가 아니라 상품화가 용인되거나 강조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 맥락 속에서 봐야지 한국의 어떤 생태 문제들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해보자면은 주로 환경 문제로 다뤄졌는데 이 문제는 생산과 사회 재생산의 관계 속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렴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좀 조직이 잘렸다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수출도 성장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또 생산 영역, 그 다음에 복지 영역에서의 특징들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해서 성장률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좀 대응해가는 경향이 있었고 복지 지출을 최소화하는 형태,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을 사적으로 이제 향유하는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됐었죠. 그것과 연결된 생태 분야의 특징은 인프라 이용 비용을 최소화하는, 줄이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었던 수단은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기업을 통해서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형태로 이걸 인프라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격을 통제하는 훨씬 더 용이했기 때문에 이 공기업을 통해서 신속하게 건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그리고 그 가격 통제를 통해서 사실 보조 혜택을 국가가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을 마련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보조하고 물가관리를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공기업을 활용했었던 것 같고, 이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환경운동이 지속적으로 공기업하고 계속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토건사업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대체 효과를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환경 문제가 심하다라고 해서 해결할 수만은 없는 좀 복합적인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게 특히나 지역 불균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보면서는 더 이제 호응을 받게 되는 그런 구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한국의 성장 모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90년대, 2000년대 지나면서 일정 정도 변형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노동이나 생산과 관련돼서 많이 언급하시는 것들 제가 좀 몇 가지 좀 정리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하는 게 좀 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의존성 계속 이제 심화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 모든 기업들이 대응을 잘 했었던 걸 알기 때문에 주로 수출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고, 수출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약간 개념적인 표현이긴 한데 조립형 산업화 전략이 확산되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종의 이제 자동화죠. 한국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의 로봇 밀도가 제일 높은 국가군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자동화 설비에 대거 투자를 했고, 이걸 바탕으로 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 수출 주도 성장을 이어갔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산업들 간의 어떤 연계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되고, 대기업이 수출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이 그에 따라서 이제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성장을 할 수는 없는 형태로 산업 체계가 좀 바뀌어갔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노동의 유연화나 외주화가 확산되는 것이 맞물리면서 노동 시장의 어떤 구조들이 좀 바뀌어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력 수출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들과의 간극이 훨씬 더 벌어지는 형태로 바뀌게 된 것 같고요. 중소기업은 더 쇠락하게 되고 수출의 고용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좀 마땅치 않은 2000년대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규모나 고용 지위에 따라서 노동 기능 내에서도 격차가 거의 커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주력 산업들이 주로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면서 지역 간의 어떤 격차는 커지고
몇몇 수출 산업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쇠퇴하다 보니까 그 산업 도시들이 좀 쇠퇴하는 이런 것처럼 맞물려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은 복지 지출이 어쨌든 외환위기 이후에 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진적 선별성이 지속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복지 지출이 늘긴 했는데 주요 이제 복지 정책의 수단들이 사회보험, 그다음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같은 거 시장에 의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민간보험 같은 경우도 역시나 그걸 낼 수 있는 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에 가까우니까 이 복지 지출이 늘긴 했으나 재분배를 강화하기보다는 기존의 격차를 반영하거나 오히려 확대하는 형태로 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각지대는 있고 남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급여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복지가 느는 거에 비례해서 혜택을 받기 좀 어려운 형태로 복지 제도가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이다 보니까 복지 대체 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고용 창출 수단이 좀 제한되고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맥락 속에서 복지 대체 수단을 쓰려는 어떤 유인들이 늘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이제 개발 이익을 사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 어떤 홍보들이 많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이 복지 대체를 목표로 한 어떤 개발 사업에 보통의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는 금융화가 진행이 되고 이 자산 시장이 크게 팽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내기 위해서 자산 불평이 격화되는 문제들이 같이 겹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불평등 논의하고 맞닿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이후에 한국 사회는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는 경향으로 연결되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논의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되는 시기,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짜려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과 내수 간의 간극,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한국 특유의 어떤 산업 생태계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겹쳐지면서 산업 내에서의 격차들이, 노동 내에서의 격차들이 커져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나 여기 아웃소싱이나 외주화 문제들이 이제 겹쳐지게 되고요. 2008년 이후에는 이제 보험 격차의 어떤 수요도 좀 정체되었다는 진단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재직자들 간의 프리미엄이 더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었고, 자산 시장이 팽창하고 금융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른바 자산 불평등이 더 커지는, 그리고 가구 문제도 있고, 여기에 이제 노동조합 내에서도 이제 대응 역량의 격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상황에 좀 더 적극 대응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까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격차가 좀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고용 규모나 고용 형태나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임금 수준이 다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추천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거는 좀 지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냥 극단적인 어떤 대비를 해보자면은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정규직과 정말 이제 연쇄 사업체의 비정규직 간의 어떤 격차는 3분의 1 수준인 걸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건 임금 격차일 거고, 여기에 이제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겹치게 되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녹색 성장이나 탄소 중립이 나오게 되는 어떤 맥락은 이런 맥락 속에 이제 위치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이 구도 속에서 이제 연결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그렇다 보니까 이 수출 시장의 압력을 바탕으로 녹색 성장의 탄소 중립의 어떤 정책적인 얼개가 짜여지게 되는 문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고, 주로 이제 수출 쪽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이나 녹색 성장이 기업이나 산업 간의 격차를 더 늘리는 어떤 계기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투자를 되게 선별적으로 하죠.
재생에너지보다는 뭐 원전이라든지 혹은 수소라든지 뭐 현대차 수소 경제 같은 것들을 약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지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렴한 인프라가 계속 공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가격 통제 문제, 그 다음에 공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좀 보이게 되는데, 동시에 이제 우회적인 형태의 사회화나 민영화도 추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상황이 복잡해져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국제 대체 수단으로서 약간 기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논쟁의 통관 사업도 병행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 구도를 이해해야지 사실은 이 정책 내에 내재해 있는 어떤 균열 지점들, 한계 지점들도 좀 구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드린 이유는 일단 이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탄소 중립이나 녹색 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전환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좀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전환 압력은 계속 앞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출주도 성장 체제를 강화할 건지 아니면 침식할 건지 뭐 요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내에서 이제 노동 계급 내에서도 어떤 편차가 있는 거고, 아마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이 다를 거잖아요. 이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을 항상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좀 봐야지 이 이후에 어떤 경로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맥락에서 이제 20년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이제 짚고 말씀을 넘어가면요. 탈성장 없는 기후정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 거기에는 그동안 배출했었던 어떤 온실가스에 대한 역사든 책임은 사실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자라는 얘기인데, 그동안 배출했었던 것까지 다 감안해서 좀 더 정의롭게 이걸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많이 배출했던 국가들은 훨씬 더 빨리 감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은 주요 국가들, 한국도 포함됩니다. 한국도 포함해서 2030년까지는 사실은 탄소 중립을 해야지 역사적인 책임을 고려한 형태의 배출 방법,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장 그 자체를 우리가 통제하지 않고서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이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게, 계속 이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바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쌓여질 때 수요 자체를 우리가 줄이는 방안은 고민하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미 이제 국제 기구나 이런 데에서도 수요 문제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설적으로 사회운동 내에서는 아직 이게 본격적으로 점화가 되지는 않은 것들이 문제고, 이 문제를 뭐 운동의 당장의 어떤 요구안으로 삼을지 말지는 좀 별개 문제일 수 있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라는 이 얘기는 사실 좀 많은 얘기들을 좀 떠올리게 하는데요. 재생에너지는 어쨌든 간에 이 전환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뭐 일정한 진실이 있는데, 재생에너지로 똑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생에너지, 지금의 수요 자체를 손보지 않고서 재생에너지를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토지를 에너지 생산을 위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이 드러나는 하나의 양상은 이제 보통 이 농지를 둘러싼 에너지 갈등, 태양광 갈등인 거. 근데 사실 이 농지라든지 다른 토지를 전용한다는 것은 원래 그 토지가 하고 있었던 역할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식량 생산에 문제가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생물종 다양성을 훼손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생물종 다양성은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국내에서 좀 많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생물종 다양성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는 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이 토지를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전용하는 문제를 그냥 넘어가기 되게 힘든.
그런 점에서 다시 이 수요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수요 자체, 필요로 하는 수요 자체를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이 농축산업, 그러니까 채식, 뭐 식단 이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토지에서 생산해내는 상당수의 어떤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축산업에 쓰이고 있거든요. 요걸 줄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농지 양이 덜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에너지를 그대로 할당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등등.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전환을 약간 이 전체 어떤 이 다른 어떤 연관된 이슈들과 놓고 봤을 때는 이 수요 문제까지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일종의 딜레마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는 게 궁극적인 해법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논의들이 결국 이제 근래에 탈성장 논의들로 좀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논의들을 한국의 어떤 맥락 속에서 저희가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는 남미나 제3세계에서 주로 추출지의 문제로 이 문제를 사고한다면 한국에서는 좀 수출 문제부터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이 들었고요. 이외에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걸 따로 가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 운동 영역 내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혹은 논의를 해야 되는 쟁점들이 더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좀 논의를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공공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맥락에 대해서 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 기후 위기가 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임에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철도와 관련된 얘기들. 철도가 기후 위기 대응을 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납득을 해주실 수 있을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논의들을 기후 위기와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뭐 에너지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만 이때 공공성은 그냥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후위기라는 어떤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성장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수요 문제를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형태의 공공성까지도 인색하는 논의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잠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에너지 가격 문제가 가장 근래에 중요한 토픽이었던 생각이 들고요. 뭐 누진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지역 간의 어떤 불평등 문제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 감안해 놓고 봤을 때 앞으로 2020년대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저렴한 인프라,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흐름은 분명히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일단 여기를 택한 것 같긴 한데 저렴한 인프라를 유지하고 뭐 확충하는 뭐 이런 전략을 택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안 받아주려는 어떤 경향이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되게 선별적으로 이거를 좀 대응해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저렴한 인프라를 일단 연장하는 그런 전략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주류적인 방식으로 밀어가고 싶은 분들이 구상하는 게 저는 이거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렴한 인프라는 떼어내는 방식인 거죠. 이건 일종의 이제 환경비용을 내부화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좀 풀어가겠다라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탈동조화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라는 기대 속에서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환경적인 맥락에서 놓고 보면 저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따라오는지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지금의 맥락에서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수출도 성장 모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이거하고 분리된 형태로 하는
받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문제는 일정도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문제들, 불평등이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 같은 것들을 이 틀에서 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뭐 이런 걸 갖겠지만 국외에는 아마 다른 전략들을 결합을 시킬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추출주의하고 이거를 결합을 시키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저렴함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루트를 최대한 이제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동안은 해외에서 우리가 직접 채굴을 해갖고 뭐 가져오는 것들 많지는 않았는데 이걸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폐기하는 것도 국내에서 하는 게 비싸니까 해외에서 이제 폐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MB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 정책들 좀 따져보면은 그와 같은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격적인 해외 자원 개발이라든지 해외 탄소 흡수원 같은 것들을 늘리겠다는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불리는 아니라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 이제 아마 체제 전환이나 탈성장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이제 강화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접점을 찾는 얘기들은 그동안 많이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갈등 지점들을 좀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좀 더 공부해지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LNG 발전이라든지 정의로운 전환이라든지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쟁점일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제가 시간을 좀만 더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락에서 좀 생각해 보면은 제가 구체적인 현장 상황은 잘 모르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동안 노동 쪽에서 많이 해왔었던 요 흐름을 좀 확장하는 방식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환경과 노동이 사실 많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해왔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오히려 저는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환경운동의 초기에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한국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공해 문제, 오염 문제, 유해물질 문제가 중요한 출발점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공장이나 지역사회가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환경운동의 시작점에도 그렇고 환경정비운동에도 그렇고 이것들이 같이 풀려는 시도들을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의식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복지나 생태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넓은 의미의 재생산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역이 사실은 노동조합이나 이쪽에서 대응하기 되게 힘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역이 시장화되고 상품화될수록 사실은 생산 영역에서 대응도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적 자산에 기반해서 뭔가 복지 수요를 충당하는 게 이제 강화될수록 사실은 이 노동 현장에서 뭔가 이거 대응하기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노동 내에서 어떤 격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생산 영역을 어떻게 이제 다시 좀 사고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위기가 이 문제를 다시 꺼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맥락에서 작업장 안전의 문제가 그동안 출발점이었다면 이 문제는 결국 이제 정의로운 전환하고 연결되는 것 같고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단순한 일자리 전환이 아니라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해한다면 산업 재편의 문제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큰 영역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사실은 다른 시도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와 관련해서 제가 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물, 에너지, 교통 등에서의 기본권 논의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권 논의들이 만들어지고 확장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논의들 그리고 이걸 좀 확장하는 복지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사실 노동운동이 역사를 큰 기여를 해왔었죠. 이 얘기들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기후 위기에서 꼭 필요한 영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국면에서는 이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되어 왔었던 이 기본권이나 복지 문제들을 좀 더 생태적인 맥락에서 좀 뒤집어 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기본권이나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생태적 복지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노동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노동이라든지 지역사회 단위로서 대응하는 것들도 계속 진행되어 왔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 얘기들이 결국 이 지역 경제를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들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여기까지는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좀 그런 인상을 좀 갖고 있고요. 기후 위기 논의가 아마 심화되면은 지역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에너지를 뭐 지역 자립을 뭐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농업 또한 이제 뭐 로컬 푸드 비슷한 것들. 지금은 정말 이제 글로벌한 농식품 체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먹거리를 이제 충당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뭔가 먹거리를 이제 생산해서 소비하는 그 폐기하는데 그 다음에 뭐 생태 보호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로까지 이 노동운동이 좀 확장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이 좀 들고요. 제가 이걸 하다가 좀 봤던 좀 흥미로운 사례, 지금 최근 상황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환경운동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연령대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이게 한국에서 지금 퇴직하시고 나서 한참 동안 활동하실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보면 현자랑 뭐 현재 중공업으로 제가 봤는데 여기 퇴직자분들이 이렇게 뭐 해갖고 숲 지역에서 뭐 숲과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좀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마 이제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거 꾸려갖고 하시 계획이겠죠. 저 이런 모델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기후 문제와 연결된다면은 뭐 다양한 어떤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될 때 역설적으로 노동운동이 공장 내에서 어떤 배속권을 늘리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해왔었던 주요한 어떤 영역들을 좀 기후 위기의 맥락 속에서 좀 확장해 나가는 시도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결국은 지역이나 국가 단위의 이제 계획 정책 문제로 비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지금은 노동과 산업과 국제 환경 플러스 알파를 다 아우르는 통합적인 어떤 접근법 속에서 좀 진행이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길어졌는데 마치겠습니다. 토론이나 토론은 이따가 하고요. 간단하게 질문만 먼저 하고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초를 맞춰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따가 네.